안녕하세요. 뒤통수 한번 거나하게 맞은 70대 여자입니다. 구밀 복검, 입구자에 꿀밀, 배복자에 칼검자를 써서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칼이 있다는 의미로 그저 입으로 말로는 꿀처럼 단말만 내뱉지만 실상 진정한 속 안에서는 언제 어디서 상대방의 등에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르는 음흉한 사람을 칭하는 말이죠. 절대 인생을 살면서 만나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어찌 살다 보니 제 손으로 그런 사람을 제 인생에 들이게 돼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며 제 고민을 여러분께 털어놓게 됐네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일단 제게는 긴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3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온 제 유일한 가족이자 힘이 되어준 그런 애들이죠. 지금은 전부 나이 먹고 지 앞가림하면서 살긴 하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그저 콧물도 못 닦고 양말 한 짝도 못 신던 그때 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요. 큰아들은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근무 중인데 성격이 제일 지 아버지를 닮아 느릿하고 수더분한 자식입니다. 학생 때부터 제가 하는 연탄 불고기 집에 자주 와서 행여 제가 일하다가 연탄불에 다치기라도 할까 오면 교복 입은 채로 제일 먼저 불 옮기는 일부터 하곤 했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제일 조용하고 속이 깊은데 회사 다니다가 지금은 지 친구랑 스타트업인지 뭔지 사무실 하나 차려서 일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막내딸, 조용한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말 많고 그래서 활기를 살려주는 우리 예쁜 막내딸은 성격이 저랑 똑 닮아서 호불호가 강한 그런 성격인데 현재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 마냥 제 자식들이라서 하는 말이지만 어디 내놔도 뭐 하나 빠지는 것 없고 부끄러울 것 없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이 자식들만 보면 그렇게 뭐가 부족한지가 먼저 보이잖아요. 내 자식에게 당장 뭐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 말입니다. 큰아들이 제게 있어서 유일한 고민거리를 주는 자식이었죠. 거창한 건 아니고 38 먹을 때까지 제대로 된 연애라곤 한 적이 없으니 부모로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요. 외모도 능력도 성격도 혼자 남을 애가 아닌데 이상하게 성인이 되고 나서 큰아들이 누굴 만난다더라, 연애를 한다더라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걔 대학 다닐 때 정말 스쳐 지나가듯 만난 여학생하고 입사했을 때 집에 데려다 줬다는 직장 동료 정도가 큰아들에게 있어서 이성하고 교류의 끝이었네요. 뭐 지가 지 능력껏 혼자 산다고 하면 말릴 생각은 없지만 큰아들은 분명히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TV만 같이 봐도 보기 좋은 연예인 부부가 나오면 아, 부럽다. 난 언제 저렇게 사나 하는 말을 종종 했거든요. 작은 아들 말을 들어보면 형이 친구 소개로 소개팅에 나갔다더라 하는 말을 듣기도 했고요. 근데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고요. 그러다 지도 30이 넘고 일만 하다가 또 35, 6해가 지나갈수록 누굴 만나야 한다는데 집착하고 매달리는 게 절박하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때쯤 작은 아들이 4년 연애한 아가씨를 조만간 제게 인사를 시키겠다고 결혼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주민아, 네 결혼식 형이 시켜줄게. 이 형이. 어? 뭔 소리야. 내 결혼식을 왜 형이 시켜줘? 나야 어차피 이번 생에는 그런 것 같은데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 내 동생한테라도 써야 안 아깝지. 뭐야 오빠? 그럼 나도 보태주던가. 에이 주연이 너는 지금 만나는 사람도 없잖아. 데려오고 나서 말해. 주여가 무슨 벌써부터 이번 생은 글렀다는 말을 하니? 2년이야 늦게라도 만날 수 있는 건데. 글쎄요. 곧 40인데 뭔가 제 상황이 급급해서 사람 만나려고 하면 누구든 좋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다 정작 제 인연 못 만나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 얘기를 듣는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 가족한테 잘하고
제일 열심히 성실하게 해온 애가 지 2년 못 만나서 혼자가 되는 걸 택했다는 게 말이죠. 그래서 본인만 마음이 있다면 제가 나서서 큰아들에게 짝을 만들어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선자리를 알아보는데 그때 제 지인을 통해 한 아가씨를 소개받게 됐어요. 예전에 제 식당에서 일했던 이모인데 지금은 딸내가 있는 강원도로 내려가서 취미로 텃밭을 꾸리며 살고 있었죠. 딸과 서울에 잠깐 왔다고 오랜만에 사장님 얼굴 보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때 제가 큰아들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직업이 전문직은 아니라서 선자리 알아보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이모가 제게 그러더군요. 사장님, 나 예전에 같은 식당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는 큰딸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마 주혁이랑 나이 차도 얼마 안 날 거예요. 3살인가 4살인가 적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기 대학로인지 어디서 옷가게 하는 아가씨예요. 생각 있으면 내가 그 친구한테 한번 연락해 볼까요? 이모는 그 친구가 사람이 참 괜찮았다고 그런 친구의 딸이니까 딸도 분명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아예 모르는 사이에 소개를 받느니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모에게 부탁을 했고 얼마 뒤 이모가 그 친구라는 사람과 연락을 한 뒤 나를 잡았죠. 큰아들은 그 아가씨를 만나는 날 아침부터 좀 싱숭생숭한 얼굴로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하더니 웬걸? 저녁이 다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만난 아가씨가 어땠는지 궁금해서 걱정 반, 기대 반이 있는 표정의 제게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한 건 하셨어?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어머, 그래? 아유, 잘 됐다, 잘 됐어. 아, 이리 와 앉아봐. 뭐가 어떻게 마음에 드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아, 일단 하는 옷가게가 대학로가 아니라 홍대였는데 뭐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고 성격이 너무 좋아요. 왜 우리 집 사람들은 주연이 빼면 어머니나 저나 주민이나 좀 조용하잖아요. 근데 효진 씨는 사람이 정말 밝고 에너지가 넘쳐요. 보면 그냥 기분이 절로 좋아지던데요. 우리 어머님 덕분에 저 40 되기 전에 인연 만난 것 같아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는 게 이럴 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포기하던 아들이 그리 밝게 웃는 걸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후 아들은 계속해서 그 아가씨와 만남을 이어나갔고 저도 어쩌면 이대로 둘이 결혼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안 했다면 거짓말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무사히 이대로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관계가 이런 결과를 낼지 이리도 꼬여버렸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큰아들이 만나는 아가씨와의 만남은 일찍 찾아왔어요. 한창 저녁에 식당에서 손님을 받고 있는데 활짝 열린 식당 문으로 큰아들이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 주여가 갑자기 어쩐 일이니? 회사 회식 왔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어머니 휴대폰으로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유, 엄마야 바쁘면 휴대폰 시간이 어딨니? 지금 주머니 안에도 없는 것 같은데. 어? 근데 옆에 분은 아, 이 근처 지나가는데 여기 어머니 식당 있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얼굴을 뵙고 싶다고 해서요. 효진 씨, 여긴 우리 어머니. 어머니, 이 사람이 효진 씨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효진이라고 합니다. 따로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어머님을 정말 꼭 뵙고 싶어서 무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왔어요. 아, 이거 오다가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는 호두 과자 집이 있어서 포장해 왔어요. 어, 아이고,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 잘 먹을게요. 내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꼴이 말이 아닌데, 아무튼 반가워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식사는 했어요? 주여가, 둘이 밥은 먹었니? 여기서 먹고 갈래? 아, 저희 밥 그래도 2인분은 거뜬히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님. 안 그래도 아까 입구에서부터 고기 냄새가 너무 좋아서 속으로 침만 흘리고 있었거든요. 주혁 씨, 먹고 가자. 나 먹을 수 있어.
어머니께서 주신다는데 배가 터진 한이 있더라도 먹고 가야지. 어머님, 맛있는 냄새가 저기 한 10km까지 퍼져서 장사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냄새가 하도 좋아서 밥 든든히 먹은 손님들도 2차, 3차로 올 것 같은데요? 큰아들이 전에 제게 했던 말처럼 정말 어찌나 밝고 말을 잘하던지, 안 그래도 둘이 결혼 생각만 있다면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니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그리고 선을 보고 나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둘은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큰며느리는 한적하고 고요했던 저희 집안에 시끌벅적한 즐거움을 가져왔어요. 원래 저희 집은 서로 돈독하고 사이가 좋아도 굳이 감정을 서로 드러내거나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왜 가족들마다 저마다 가정의 분위기와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큰며느리가 큰아들과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들여온 거죠. 저는 큰며느리를 만나고 가족들끼리 노래방을 처음 가봤습니다. 큰며느리는 본인 집에서는 가족들끼리 다 같이 식사를 하고 나면 종종 소화를 시킬 겸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며 앞으로는 저도 함께 가면 좋겠다고 저를 끌고 노래방으로 가곤 했죠. 어머님, 이 노래 아시죠? 어머니 왜 심수봉 좋아하시잖아요. 어? 아유, 그래. 알지. 알긴 아는데. 그럼 저랑 듀엣으로 불러요, 어머님.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자식들 앞에서 큰며느리와 함께 손을 잡고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참 말세다 싶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더 신이 나서 큰며느리에게 이번에는 같이 이거 부르자며 먼저 노래방 기계에 번호를 찍곤 했어요. 또 큰며느리는 제게 좋은 친구도 만들어줬는데요. 바로 사부인이었습니다. 아들의 선자리를 주선해준 이모가 그리 사람이 좋다던 친구인 사부인 말이죠. 큰며느리는 결혼 후 얼마 안 가서 하던 옷가게를 좋은 조건에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가게를 처분했거든요. 시간이 남는 만큼 저를 자주 만나러 와서 어머님, 오늘은 여기 가요. 어머님 어디 가고 싶은데 없으세요? 하며 저를 여기저기 데리러 가곤 했고요. 그러다가 큰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다음에는 저희 어머니도 같이 만나면 안 돼요? 아유, 안 될 게 뭐 있어. 다 같이 만나면 좋지. 나도 사부인 안 뵌 지 오래돼서 한 번 만나서 식사라도 대접하면 어떨까 했는데. 잘 됐다. 안 그래도 요즘 어머님하고 데이트하는 건 너무 좋은데 왠지 저희 어머니한테 괜히 죄송했거든요. 더 생각도 나고. 그래, 그럴 만도 하지. 그럴 게 아니라 사부인 모시고 모녀끼리 오붓하게 시간 좀 가져.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말고.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이랑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셋이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고 싶은데요. 그리고 두 분도 이 김에 친해지시면 좋잖아요. 어머님 댁이랑 제 친정이랑 거리도 가깝고, 그리고 두 분이 나이도 비슷하시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 사귀는 게 힘든데 기회가 닿는 대로 친구 사귀면 좋죠. 큰며느리는 저와 그리고 저보다 한 살 어린 사부인이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뭐 기회가 있다면 나쁘지 않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생각이나 정서나 가치관 같은 게 웬만큼 맞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가까워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며느리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큰며느리와 함께 셋이서 몇 번 만나면서 사부인과 제가 마음이 잘 맞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한 건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의 가치관이 비슷하다는 걸 어렴풋이 알았을 때 확신을 할 수 있었죠. 큰며느리가 저와 사부인을 데리고 함께 찜질방에 간 날이었어요. 사우나 안에 있는데 큰며느리는 덥다고 밖에서 식혜랑 감식조 사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나가서 저와 사부인만 남아서 땀을 빼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사부인에게 말했어요. 효진이가 참 마음을 표현을 잘한다고. 저는 애들이 어렸을 때도 막내 빼고는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했는데 효진이는 지금도 시어머니인 제게 사랑한다는 말을 참 잘한다고.
분명 사부인하고 사돈 어른께서 딸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사부인은 수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말하진 않았고요. 그냥 효진이 제가 특히나 저희 집에서도 감성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건 여기저기 잘 표현을 해도 안 좋은 감정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쌓아두곤 했네요. 왜 안 좋은 감정일수록 그때그때 풀어야 나중에 큰 문제로 발전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어머, 그래요? 저는 전혀 몰랐네요. 확실히 효진이가 늘 좋은 말만 하긴 하죠. 아마 시간 지나면 사부인도 알게 되실 거예요. 저나 애 아빠나 효진이가 뭐든 쌓아두다가 폭발하는 그 성격 때문에 걱정이 많았으니까요. 그러니 사부인, 혹시 효진이가 무슨 실수를 하거나 또 사부인이나 사부인 가족분들께 무례를 저지르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다 어렸을 때 그 습관 못 고친 제 잘못이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효진이가 지 행동에 책임지게 만들 테니 꼭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부모로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자식의 실수나 잘못을 그저 덮어두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부인께 알겠다고, 사부인께서도 만약 제 아들이 사부인 소중한 딸한테 잘못을 하거나 사부인과 사돈 어른께 실수를 하면 바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매타작을 해서라도 무릎 꿇고 사과를 하게 만든다고 말이죠. 근데 정작 몇 년 뒤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게 된 건 제 아들이 아니라 큰며느리였네요. 결혼을 하고 5년 동안은 큰며느리에게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여전히 사랑스럽고 귀여운 큰며느리였고 본인보다 반년 뒤에 결혼해서 식구가 된 작은 며느리에겐 때로는 든든한 형님이자 때로는 친구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큰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나이 차도 2살밖에 안 나서 둘이서 자주 붙어 다녔는데 저는 그게 그리 좋아 보이더라고요. 죽은 남편은 형제가 없어서 저도 형님이나 동서가 없이 혼자였거든요. 근데 동년배인 형님 동서끼리 붙어 다니니 비슷한 처지에 서로 할 말도 많고 위안도 받을 것 같아서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안의 빛을 잃지 않는 태양 같던 큰며느리에게도 먹구름이 생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큰며느리가 손주를 낳고 나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심한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큰아들 말로는 일을 안 하던 사람도 아닌데 집에서 애만 보니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또 자주 얼굴 보는 작은 며느리는 결혼 후에도 한창 회사 다니고 있으니 자신과 비교가 됐을 거라고요. 제게는 내색을 안 했지만 이때쯤 큰아들과 무척 자주 싸웠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제게 소중한 큰며느리였기에 시어머니로서 뭐든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에게 큰며느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든 제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죠. 나중에 큰아들이 와서 큰며느리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럼 그 분점을 내는 비용을 제가 부담할 테니까 큰며느리에게는 내가 줬다는 말 하지 말고 네가 따로 모아둔 돈인 척 하라고 했어요. 큰며느리는 분명 제 도움이었다면 마다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큰며느리는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잃어가던 삶의 활기를 찾아갔어요. 제가 원래는 다 큰 자식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닌데 아마 그만큼 큰며느리가 예뻐서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어쩌면 제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낌없이 하고 제 앞에서는 언젠가 얼굴에 그림자 하나 없이 웃기만 하는 며느리가 자식들보다도 더 애틋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웃음만 있던 얼굴 아래 어떤 표정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 진실을 알았을 때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거겠죠. 큰며느리가 제 가족이 된 지 6년이 지났을 때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폐암이라네요. 어느 날 딸이 연탄 연기를 자주 마시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저를 데리고 간 병원에서 검사를 했고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중기까지 가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고 림프절로 전이되지 않은 한쪽 폐에만 암이 존재한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생존율 80% 이상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래도 70이 넘어서 암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의 충격은 상당했어요. 그래도 옆에서 가족들이 힘을 준 덕분에 내가 암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떨지 않아도 됐습니다. 작은 아들과 딸은 사람을 구해서 제가 병원을 다닐 때 식단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고, 큰아들과 며느리들은 돌아가면서 저와 함께 병원에 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은 꼭 제 집에 들러서 제 상태를 확인하거나 함께 식사를 했어요. 특히 제 암 소식에 큰며느리가 단박에 달려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일 정도로 놀라더라고요. 그래도 본인이 식구가 된 후에는 누구보다 어머님과 시간을 오래 보냈는데 그걸 먼저 발견을 못했다고 제게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 큰며느리 탓이겠어요? 따지면 제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던 제 탓도 있죠. 큰며느리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제 위로에도 아니라고, 앞으로 어머니를 더 잘 돌봐드릴 거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큰며느리를 안 예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큰며느리가 한 달 전부터 잡혔던 약속이 있다고 제 집에 못 온다고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매일 찾아올 필요도 없기도 했고 또 그맘때쯤 큰며느리가 호기롭게 연 카페가 매출이 안 나와서 2년 만에 문을 닫게 돼 큰며느리 속이 말이 아닌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출근 도장 찍듯 제게 연락을 해서 제 몸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 스케줄을 조율하는 큰며느리가 안쓰럽고 미안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날은 아무 걱정 말고 재밌게 놀고 오라고 했어요. 어머님, 저 안 간다고 밥 거르거나 약 챙겨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알겠어. 누가 보면 내가 효진이 네 새끼인 줄 알겠네. 조금 있다가 예나가 퇴근하고 들른다니까. 넌 걱정 말고 맛있는 거 먹고 스트레스도 다 풀고 와. 동서가 간다니 마음이 좀 놓이긴 한데 어머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아시죠? 아유, 그래, 그래. 알어. 잘 알어. 제가 오늘만 딱 지나고 내일부터는 다시 효도하는 며느리 될게요. 이미 넘치도록 효도하고 있어요. 너 오늘 중학교인지 고등학교 동창 만난다고 했지? 내가 네 계좌로 돈 좀 보냈다. 오늘 그걸로 식사 한 끼를 때우든 해라. 알겠지? 우와,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님 주무시기 전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이만 끊는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고 읽던 신문을 집어 펼치는데 그때 혹시 여러분은 통화를 하다가 끊었을 때 내 쪽에서나 상대방 쪽에서 전화가 끊기지 않아서 통화가 계속되고 있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다시 신문을 읽다가 얼마 안 있어서 뭔가 사람 말소리 같은 게 아주 미세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무슨 일인지 싶어서 소리의 근원지를 찾다가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휴대폰을 들어 제 귀 가까이 댔을 때 저는 얼마 안 있어서 충격에 몸이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아직도 큰며느리와 통화 중이라는 화면이 찍혀 있었고 아무래도 이 사실을 모르는 큰며느리는 계속해서 같이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우, 진짜 명줄이 겁나게 길어. 나는 또 암이라길래 혹시나 하고 기대했는데 이건 뭐 암이고 뭐고 벽에 아주 똥칠할 때까지 살 것 같다니까. 야, 너 아무리 그래도 네 시어머니 욕 너무한다. 뭐 언젠 애틋해서 좋아 죽으려고 하더니. 다 가식이고 말뿐인 거지. 너도 회사 생활하면서 그러잖아. 나도 시댁만 가면 회사 생활이나 다름없어. 제가 대체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멍하니 휴대폰으로 아주 작게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또렷하게 큰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다시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가게가 망했는데 어떻게 땡전 한 푼 안 줄 수 있냐? 아,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이렇게 붙어서 아양 떨고 가식이랑 가식 다 떨고 있는데도 나중에 재산 20억 중에 뭐 하나 떨어지는 거 없어 봐. 내가 아주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받아낸다.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그 대화 내용을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발끝 손끝이 차갑게 굳어가는 것 같은 느낌에 놀라서 제가 먼저 통화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멍하니 있었어요. 분명 큰며느리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로 하는 말은 큰며느리가 전혀 하지 않을 법한 그런 말본새라서 더욱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 40분 정도 지났을 때 작은 며느리가 제 집에 찾아왔어요. 작은 며느리를 보고 정신을 차린 저는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을 참지 못하고 방금 제가 들은 대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의아해하던 작은 며느리의 표정은 어느 순간 딱딱하게 굳어서 어두워졌고 설명을 다 끝낸 저는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니? 뭐? 암이라고 해서 기대를 했다고? 얘 말이 지금 나 죽는 날 기대하고 있다는 거랑 뭐가 달라? 얘나야, 얘 원래 이랬니? 원래 지금까지 내 앞에서 세상 사랑스러운 며느리 연기했던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너랑 둘이 만나면 내 욕하고 그랬어? 네? 어, 아니에요, 어머님. 맨정신으로나 술 취해서도 어머님 흉본 적 없어요. 아주버님이라면 모를까. 형님이 술을 좀 과하게 드시면 꼭 그렇게 아주버님하고 싸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까지 할 줄은 저도 어머님, 일단 아직 그것만 들어서 확실하진 않잖아요. 어머님도 뭐든 더 들어야 형님이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고 그냥 덮어두고 가기엔 어머니께서 계속 찝찝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한 번 신뢰에 의심이 간 사람을 가까이 두고 살겠어요. 그렇긴 하지. 왜? 너 무슨 생각 있니? 어머니께서 속 시원하게 아셔야겠다면 제가 형님이랑 술 약속을 해서 같이 술 좀 먹고 형님 취하게 만든 뒤에 본심이 뭔지 알아낼게요. 취중 진담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녹음해서 올 테니까 일단 지금은 진정하시고 기다려주세요. 네? 작은 며느리는 제게 더 정확한 증거를 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형님과는 평소에도 자주 만나서 술 한잔을 했으니 바로 시간을 잡아서 그때 형님의 마음을 알아오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와 약속을 잡았고 작은 며느리는 실시간으로 제게 문자를 보내며 작전 진행 상황을 보고했어요. 빨리 취하려면 막걸리를 섞어 마셔야 한다며 전 집에 갔다고 문자가 오고 그 후에는 어머님, 형님 오늘 좀 잘 마셔서 술이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2차 가게 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라고 문자 한 통이 또 왔고요. 그리고 한 3시간 뒤에 방금 큰 며느리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줬다는 말과 함께 작은 며느리는 제게 만나서 들려드리고 싶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고 궁금하실 테니 먼저 휴대폰으로 녹음한 음성 파일을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본인도 정말 형님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는데 작은 며느리가 보낸 녹음 파일을 듣고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에는 며느리들이 전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녹음된 파일이었는데 술 기운이 살짝 오른 큰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사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 없다. 진짜 답답해 죽겠어, 동서. 내가 요새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카페는 문 닫지, 남편은 이직한다고 설치지. 진짜 내 속이 아니다. 제가 왜 몰라요, 형님. 알아서 오늘 이렇게 같이 술 마시자고 한 거잖아요. 알긴 무슨. 그럼 동서, 이것도 알아? 우리 어머님 엄청난 부자인 거. 어머님 지금 하는 연탄 불고기집 장사도 잘 되는데 터도 좋고 심지어 몇 번 TV에 뜬 맛집이잖아. 솔직히 지금도 돈을 아주 갈키로 긁어서 버실걸? 근데도 어떻게 아들내가 힘든데 돈 한 푼 안 보태주시냐 이거야. 진짜 정 떨어져. 남편 말로는 우리 엄마가 원래 그렇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세상 어느 부모가 재산 이래저래 20억 가까이 되는데 자식이 힘든 거 두고 보기만 할 수 있어? 진짜. 내가 어머님만 도와주시면 숨통이 좀 트일 텐데. 동서,
이거 동서만 알고 있어. 사실은 내가 카페 망하고 너무 불안해서 친구 따라서 주식을 좀 했었어. 왜 너도 나도 개미 투자자라고 했을 때 있잖아. 네? 주식이요? 아니 형님, 갑자기 무슨 주식이에요? 이거 아주버님은 아세요? 모르지. 그걸 어떻게 말해. 그래서 내가 어머님 돈이 절실한 거 아니야. 동서, 동서도 나랑 어머님 좀 설득하자. 세상 뜨기 전에 있는 재산 좀 정리하자고. 원래 세금 문제 때문에 죽기 전에 중간중간 증여한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은 아예 생각이 없는 건지. 어차피 그 돈 곧 있으면 우리 돈 아니야? 근데 지금 주든 나중에 다 죽고 주든 그게 뭐가 다른 거냐고. 자, 나 진짜 요새는 어머니가 그냥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으로 자식들 좀 편하게 살게. 형님, 말이면 단줄하세요? 그 돈이 형님 빚 갚기 위해 있는 돈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러세요? 제발 작작 좀 하세요, 작작 좀. 큰며느리의 불평불만과 저에 대한 한풀이는 자리를 옮겨 2차를 갔었어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내 큰며느리는 혀가 잔뜩 꼬아진 목소리로 본인이 주식으로 8천만 원을 날렸다고 고백을 했죠. 왜 큰며느리가 계속 돈돈하며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 저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지 알겠더군요. 주식으로 날린 눈앞에 있는 빚더미에 당장 깔려 죽을까 무서워서 마지막 발악을 하듯 주변에서 돈 나올 구멍인 제게 그 불안과 불평이 향하게 된 거죠. 참담했습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내가 얼굴 보고 살아왔던 사람은 누구고 내 앞에서는 늘 사랑스러운 모습의 큰며느리와 자식이나 며느리 알길 우습게 알아서 돈을 안 주는 거라고 저를 욕심 많은 노친의 취급을 하는 큰며느리 중 무엇이 진짜 모습인지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소름 끼치기까지 했네요. 지금까지 날 보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더 했을까 무섭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당장 재산을 받기 위해 속으로 제가 죽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과 어떻게 가족으로 묶여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도 이 무섭게 이중인격인 인간과 같이 사는 사람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녹음 파일을 큰아들에게 보냈습니다. 휴대폰으로 파일을 보내고 얼마 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큰아들이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저는 전화로 할 소리가 아니니까 옆에 있는 네 마누라한테도 들려주고 둘 다 내일 집에 와서 대화를 하자고 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녁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어요. 큰아들 얼굴에는 근심이 덕지덕지 묻어서 아주 피곤해 보였고 큰며느리는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런 큰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이제 와서 이게 진심인지는 묻지 않겠다. 진심이니 네 친구한테나 동서한테나 같은 말을 했겠지. 그것도 이 시애미가 얼른 죽고 재산 받고 싶다는 말을 말이야. 어쩜 이리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니? 너 정말 내 아들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오로지 내 재산을 노리고 그리 살갑게 굴었던 거냐? 당신 왜 말을 못해? 어머니가 물어보시잖아. 입이 있으면 해봐.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아껴주신 어머니 뒤에서 이럴 수 있는지. 오기 전에 입을 꼬맨 건지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던 큰며느리가 드디어 입을 열고 제게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예상이 가시나요? 어머님, 이거 엄연한 범죄인 거 아시죠? 보아하니 동서시켜서 몰래 대화 녹음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동서도 진짜 너무하네. 근데 어머님도 떳떳할 거 없으세요. 며느리들 대화 녹음한 건 그럼 잘한 건가요? 무슨 이런 궤변이 다 있나 했습니다. 지가 잘못한 거 다 미루고 그저 본인이 진짜 피해자라는 뻔뻔함. 도를 넘어도 한참을 넘었죠. 저는 아직까지 잘못한 거 없다고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는 큰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고소할 거면 고소해라. 상관없으니까. 지금 내가 너한테 묻고 있는 건 어떻게 그렇게 두꺼운 철판을 깔고 신나게 내 뒤통수를 쳤냐 하는 거니까. 뒤통수는 어머님이 치셨죠.
동서랑 짜고 저 바보 만드셨으니까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 문제 어머님이 먼저 나서서 저나 이 사람 도와줬으면 없었을 일이에요. 어머님 돈 잘 버시잖아요. 식당도 장사 잘 되는데 왜 그렇게 가족한텐 인색하세요? 저 카페 망했을 때도 어머니 저한테 위로만 해주셨지 실질적인 도움 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나 없었으면 너 애초에 그 카페 문도 못 열었어. 너 그 카페에 가맹점 내는 돈, 계약금에 초기 재료비 같은 거 누가 부담했는데 주혁이한테서 너 우울증 걸렸다는 얘기 듣고 내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주혁이한테 돈 보낸 거야, 내가. 네? 아니 그게 무슨... 그리고 네 말대로 어디 한번 따져보자. 내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가게 망하게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다 됐다. 다 필요 없어. 나를 그저 언젠가 콩고물 떨어질 그림의 떡인 줄 생각했다면 끝까지 너한테는 그림의 떡으로 남아주마. 어머니, 솔직히 제가 뒤에서 어머님 욕을 한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직접 뭘 한 건 아니잖아요. 뒷얘기만 했지. 제가 어머님 재산을 탕진하기로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그렇다고 때리기로 했어요. 어머님 지금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예. 나는 그런 것들보다 네가 더 무서워, 네가. 이렇게 사람을 잘 속이고 진심인 척 아닌 척하면서 간보고 재보다가 이 사단을 낸 네가 더 무섭고 끔찍하다고. 너 똑똑히 알아둬라. 네가 당장 해결해야 할 돈 문제가 생겼으면 뒤에서 호박씨나 까면서 나 죽는 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와서 도와달라고 싹싹 비는 게 우선인 거야. 안 되겠다. 너 반성할 생각 하나 없으면 나가. 너희들이 어떻게 헤어지든 말든 이제 상관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끝까지 변명해 남 탓을 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이성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큰며느리에게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고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던 큰며느리를 끝내 큰아들이 붙들고 끌어내듯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큰아들은 끝까지 용서를 구하는 말 하나 없이 남 탓과 변명만 하던 큰며느리에게 끝내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말했고 그렇게 큰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냈죠. 큰아들이 큰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불현듯 사부인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디 본인의 딸이 저나 제 가족에게 무례를 범한다면 알려달라고 했던 그 말을 말입니다. 저는 사부인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고 바로 문자로 사부인의 큰딸이 제가 언제 죽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큰며느리가 본인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말이죠. 그 문자를 제가 큰며느리를 내쫓은 다음 날 오전에 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사부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부인은 다 쉰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아이고, 제가 입이 10개라도 당장 사부인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도 지금 사부인께 드리기에 너무나 가볍게만 느껴져서 섣부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부인께서 저희 효진이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아서 더욱 죄송합니다. 딸 자식 돈에 눈먼 귀신으로 키워서 뭐라 할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부디 지 죄를 알고 뉘우치고 있는 제 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휴,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같은 부모된 마음으로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식이 이런 식으로 자라나길 바란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부모 노릇이 어렵다는 거겠죠. 며칠 후 사부인에게 등이 떠밀려 온 건지 알 수 없지만 큰며느리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벙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왔는데 이럴 수가. 쇄골 아래까지 오던 긴 머리는 어디 가고 듬성듬성 길이가 안 맞는 쇼컷이 된 큰며느리가 저와 눈도 못 마주치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놀라서 머리만 보고 있으니 큰며느리는 덜 자란 짐승의 털 같은 본인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어머니가 잡아 뜯고
가위로 잘랐다고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을 네가 증명했다고, 그 검은 머리 다 뽑아버린다고 어머니가 이렇게 자르셨어요. 처음에는 왜 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시지 않나, 왜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지 않나 서운하고 원망도 했는데 제가 누굴 원망할 자격이 안 되죠. 어머니께 그런 잘못을 했는데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제 입장만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이 뒤에서 제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은 헤아려 볼 생각도 안 하고, 아니, 어머니께서 그런 은혜를 안 베푸셨다고 해도 저는 어머니께 그랬으면 안 되죠. 믿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 처음부터 어머님 재산 노린 거 아니었어요. 그냥 카페가 그렇게 망하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어떻게든 제가 까먹은 돈 메꾸려고 주식을 해봤는데 그게 안 되니까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았어요. 근데 당장 절 제일 예뻐해 주신 어머니께서는 제가 카페 접은 뒤엔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원망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정말 돈에 눈이 멀었었나 봐요. 큰며느리의 말이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돈 무서운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당장 카드값 몇백만 원이 밀려도 가슴이 아프도록 답답한 게 인간이거늘. 하지만 그렇다고 앞에서는 처음 모습 그대로 사랑스러운 며느리처럼 굴다가 뒤에서는 돈 몇 푼 쥐어주지 않는다고 죽는 날을 고대한다고 하다니. 큰며느리의 두 가지 모습에 질린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네요. 저는 말을 마치고 입술을 짓씹으며 울음을 참는 큰며느리에게 그동안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선보기도 전에 경기도에 땅을 하나 샀어. 나도 너처럼 투자를 한 거지. 그리고 기섭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거기 땅 팔아서 너희 주려고 했다. 아무래도 애가 크면 들어가는 돈이 배는 많아지니까 이건 주혁이도 모르는 일이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식당하면서 돈만 모은 거 아니야. 내 자식들이 내가 번 돈으로 조금이나마 이 험난한 세상을 편하게 살길 바라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내 돈으로 편한 인생만 사는 거 원치 않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돈을 모으고 있던 거였어. 근데 넌 나를 죽기 직전까지 돈 손에서 안 놓는 지독한 노인네로 만들었어. 그거 아니? 알아요, 어머니. 정말, 정말 죄송해요. 이건 도무지 그저 죄송할 일로 끝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널 정말 믿고 사랑한 만큼 실망감이 커서 그래. 언제 너를 용서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리 이르게 오진 않을 것 같구나. 제 마지막 말에 큰며느리는 오열을 했습니다. 저 말은 진심이었어요. 정말 큰며느리를 사랑하고 아낀 만큼 제 가슴에 구멍이 뻥하고 뚫려버렸거든요. 그리고 그건 큰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용서하고 자시고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한 게 그날 이후 큰아들은 이미 큰며느리와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애가 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라고 했지만 큰아들은 더 생각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돈 때문에 어머니가 언제 죽을지 날짜 세고 있던 애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인간이랑 제가 같이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기섭이를 제가 혼자 키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 그 사람 용서 못해요. 그리고 큰아들은 이전에도 큰며느리가 크고 작은 잘못을 하면 모든 남의 탓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카페가 망했을 때도 큰며느리는 큰아들에게 당신이 끝까지 날 안 믿어줘서 그런다. 나를 믿어줬으면 어디서 대출이라도 당겨와서 나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네요. 그 후에 큰아들이 이직을 준비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당신은 나를 안 믿어주고 응원도 안 해줬는데 나도 해주기 싫다고 이직 자체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큰아들은 저보다도 더 오래 큰며느리의 변명과 남 탓하는 나쁜 습관에 당해온 것 같더군요. 거기서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네 인생이니
알아서 뭐든 너나 손자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큰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는데요. 울면서 제발 남편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비는 큰며느리를 보고 저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제 손을 떠난 일이라고 말이죠. 큰아들은 아직 큰며느리와 이혼 소송 중에 있지만 참 신기하죠. 큰며느리에게 제가 언제 죽나 기다린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울면서 용서를 구하고 제발 큰아들의 마음을 돌려달라 간절히 비는 큰며느리의 처절한 얼굴이 머릿속을 맴도는 게 말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미화되고 끝내 남는 건 내게 잘했던 기억이라는 게 정말 맞는 말인가 싶습니다. 그래도 제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아픈 저를 위해 울어줬던 모습도 큰며느리의 한 부분이고 돈에 쫓기다가 제가 가진 재산을 탐낸 모습도 큰며느리의 한 부분이니까요. 불행 중 다행으로 제 몸 상태는 꽤나 호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충격적인 일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있었음에도 아직 완치까진 아니지만 걱정할 만큼의 시기는 무사히 넘길 수 있었네요. 하지만 큰며느리에 대한 제 마음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그 아이를 용서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지금 저는 작은 며느리의 도움으로 이 사연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작은 며느리는 제게 어머님 마음속에 형님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연을 보낼 마음을 먹은 건 아니냐고 하더군요. 작은 며느리는 아주버님과 이혼과는 별개로 같이 오랫동안 좋은 기억을 공유했던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머님께서 형님을 용서하고 싶으시다면 용서하는 게 맞는 일 같다고 지금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납득은 가지만 왜 이리 마음이 갈팡질팡하는지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큰아들과 큰며느리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저는 아직 제 마음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튜브에 사연을 보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제 마음의 방향을 정하려고 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께서 제게 조언과 응원을 해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